1986년 8월 14일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의 열기로 들썩이기 직전 서울 강남의 밤거리는 유난히 굵은 핏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에 번져 흐릿하게 빛나던 그 시각,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유흥업소 서진 룸살롱의 육중한 문틈 사이로 빗소리조차 덮을 수 없는 처절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객의 고성이 아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직감한 짐승이 토해내는 단말마와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주먹이라 불리던 거구의 사내들이 마치 도살장의 고기처럼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먹과 낭만이 지배하던 밤의 세계가 차가운 금속성의 흉기로 대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밤, 도대체 강남의 지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다른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수사 기록을 펼치겠습니다. 1986년의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발붐을 타고 우후죽순 솟아오른 빌딩 숲 사이로 욕망과 돈이 흘러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진 룸살롱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남 최고급 업소 중 하나로 꼽히던 이곳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들의 사교정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밤의 황제들이 세력을 과시하는 은밀한 아지트이기도 했습니다. 8월 14일 밤 10시 30분경 관할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뚫고 형사들이 탄 백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업소 입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웨이터들과 여종업원들이 빗속에서 떨고 있었고 입구 계단에서부터 비릿한 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고급 양주 냄새와 섞여 묘한 역겨움을 자아내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지하로 내려간 베테랑 형사 김 반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룸살롱의 좁은 복도와 17호실 룸 안쪽은 붉은 페인트를 엎어놓은 듯했습니다. 바닥의 카펫은 이미 본래의 색을 잃고 검붉게 변해 질척거렸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피해자들의 정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영원한 잠에 빠진 4명의 남성. 그들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100kg에 육박하는 거구들, 두꺼운 목과 떡 벌어진 어깨, 굳은 살 박인 주먹. 그들은 서울과 목포를 오가며 밤의 세계에서 악명을 떨치던 만보파 소속의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봐, 이 친구들 유도대학 출신들이잖아. 한 명이서 장정 5은 거뜬히 상대한다는 그 독종들인데. 김 반장은 쓰러진 피해자 중 한 명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피해자 고 씨. 그는 유도 선수 출신으로 맨주먹 싸움이라면 어디 가서도 지지 않는다는 인간 병기였습니다. 함께 쓰러진 조 씨, 장 씨, 강 씨 역시 씨름과 복싱으로 단련된 이 바닥에서는 내로라 하는 싸움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장에는 치열한 격투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기류가 부서지거나 벽이 파손된 흔적은 미미했습니다. 즉, 이 거구들이 반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감식반원이 다급하게 김 반장을 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몸에 난 상처는 주먹이나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무엇인가가 그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허벅지 대동맥, 복부, 옆구리. 망설임 없이 그리고 지독하게 효율적으로 생명을 끊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야. 사냥이다. 김 반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건장한 사내 7명이 있던 방에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10여 명 남짓이었으나 그들이 방 안을 장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압도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꺼내든 차가운 도구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당시 한국 조폭 사회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도구, 유나 최후의 수단이며 웬만하면 맨주먹으로 승부를 본다는 낭만 아닌 낭만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강남 한복판, 그것도 최고급 룸살롱에서 회칼 같은 살상무기를 휘두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그 룰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에 남아있는 생존자들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여종업원 A씨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 눈빛이 달랐어요.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푹푹 소리만 들였어요. 비명 지를 틈도 없었어요. 전라도 사투리를 썼는데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젊은. 피해자인 만보파 조직원들은 선배 대우를 받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그들보다 훨씬 어리고 왜소해 보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체급 차이를 무기로 극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충동이라기엔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울 전역에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도주한 범인들을 잡지 못한다면 보복범죄가 이어져 강남 전체가 피로 물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거대 조직을 향해 신생 조직이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식 결과가 속속 보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자창 깊이와 각도를 분석한 결과 범인들은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잘 아는 전문가이거나 혹은 이런 류의 작업에 매우 능숙한 자들임이 분명했습니다. 뼈에 걸리지 않고 장기를 직접 타격하거나 동맥을 끊어 과다출혈을 유도하는 방식. 김 반장은 피 묻은 카펫을 바라보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빛에 비친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 이제 주먹으로 형님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어. 놈들은 룰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 괴물들이 태어난 거야. 범인들은 현장을 빠져나가며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혈흔처럼 그들의 흔적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사냥꾼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같은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선배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강제 은퇴시켜야만 했을까요? 수사팀은 빗속에 버려진 범행 차량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은 단서가 이 거대한 사륙극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멈추지 않던 그날 밤, 강남경찰서 형사과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형사들이 발견한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젊은 악마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형사들은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 놓인 내구의 시신은
생명력을 잃고 창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압도적인 피지컬만은 여전히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검시관조차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 근육질에 뼈대 굵은 사내들을 본 적이 있나? 이건 사람이 아니라 전차야, 전차. 수사팀은 신원 확인을 통해 이들이 단순한 주먹패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사망자 고 씨는 유도 대학 출신으로 현역 시절 전국 대회를 휩쓸었던 실력자였습니다. 함께 사망한 조 씨 역시 씨름 선수 출신으로 웬만한 성인 남성 2명을 동시에 들어올릴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된 나머지 3명 또한 복싱과 격투기로 단련된 이른바 인간 흉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전국구 폭력 조직인 만보파의 핵심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목포 출신의 이들은 서울 강남으로 진출하여 세력을 확장하던 중이었고 그날 밤은 동료의 석방을 축하하기 위해 서진 룸살롱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강남의 밤을 호령하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상식적으로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7명, 가해자 측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8명에서 10명 사이. 숫자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체격 조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맨주먹으로 붙었다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제압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거인들은 바닥에 쓰러졌고 가해자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현장 감식반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이 미스터리에 대한 섬뜩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반장님, 17호실 구조를 보십시오. 입구는 하나뿐입니다. 놈들은 문을 막고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7호실은 좁고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마자 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준비해온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낚시용 칼, 혹은 횟집 주방에서나 볼 법한 날카로운 쇠붙이지대. 과거 주먹 세계에는 낭만이라는 허울 좋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싸움은 주먹으로 하고 상대가 쓰러지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흉기는 비겁한 자들의 전유물이다. 하지만 그날 밤 17호실의 문이 열린 순간 그 불문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생정한 웨이터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일방적인 학살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손님들이 "너희들 뭐야? 인사 안 해?" 라고 호통을 치려고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상대방 중 한 명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품에서 도구를 꺼내더니 그냥 찔렀습니다. 위협용으로 허공에 휘두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툭 하고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복부를 노렸습니다. 거구의 유도 선수도 천하장사 씨름꾼도 허벅지 대동맥이 끊어지고 복부에 구멍이 뚫리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근육과 지지대를 무너뜨리는 지극히 실전적이고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가해자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강남 일대의 정보원, 이른바 빨대들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사님, 그놈들 진돗개파 애들 같은데요? 서진 룸살롱 관리하는 애들이요. 서진 룸살롱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장이었지만 그 뒤를 봐주는 것은 목포 출신의 또 다른 조직, 이른바 서울 목포파의 반개 세력인 진돗개파였습니다. 놀랍게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선후배 사이로 뭉친 이들은 운동을 그만두고 어둠의 세계로 흘러들어온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인 만보파가 3,000벌 되는 전통적인 건달들이었다면 가해자인 진돗개파는 조카벌 되는 신세대 깡패들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카가 삼촌에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올려야 하는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하고 우발적인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만보파 선배들이 웨이터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뺨을 때리고 모욕을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젊은 혈기의 진돗개파 조직원들은 이를 참지 못했습니다. 감히 우리 구역에서 행패를 부려? 선배면 다야?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혹은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연장들을 챙겨들고 17호실로 향했습니다.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기엔 너무나 치밀했고 계획적이라기엔 너무나 무모했습니다. 김 반장은 수사 상황판에 용의자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적어내려갔습니다. 장진석, 김동술. 아직은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이름들이 곧 대한민국 범죄사에 씻을 수 없는 피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놈들 보통 독종이 아니다. 선배들을 담그는데 10분도 안 걸렸어. 사람을 찌르고 나서 도망치는 동선조차 미리 계산된 것처럼 깔끔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범행 직후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피범벅이 된 채 룸을 빠져나온 그들은 공포에 질린 손님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뒤 유유히 비상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청소를 끝내고 퇴근하는 인부들처럼 침착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명확한 타깃을 설정했습니다. 서진 룸살롱 집단 상해 치사 사건의 유력 용의자 장진석과 김동수를 포함한 진돗개파 일당 8명.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으로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주요 검문소와 터미널, 기차역에 형사들을 급파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수사팀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강력 2팀에서 무전이 날아들었습니다. 반장님, 업소 뒷골목에서 용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로얄 살롱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버려진 고급 세단,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단서. 그것은 놈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혹은 의도적으로 남긴 실수였을까요? 형사들의 시선이 그 차가운 금속성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검은색 로얄 살롱 승용차는 강남의 뒷골목,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차체를 끊임없이 두들기며 마치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씻어내려는 듯했지만 형사들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식반원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여자 밀폐된 차 안에서 훅 끼쳐나오는 냄새는 익숙하고도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비릿한 철 냄새, 그리고 식은 땀 냄새.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놈들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조수석 시트 아래 신문지에 대충 쌓인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심스레 펴보니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묻은 셔츠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도구, 회칼, 2자루가 나왔습니다. 도구의 날은 이가 빠져 있었고 손잡이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빙고! 놈들의 지문입니다. 이 정도면 신원 확인은 시간 문제입니다. 김 반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도구를 현장에 버리거나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 철칙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도구를 차에 싣고 도주하다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당황하여
차와 함께 증거물까지 유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 없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전원 지문 채취해서 조에 돌려, 그리고 이 차가 지나온 경로, 주변 상가 목격자들 싹 다 훑어. 놈들이 차에서 내려서 어디로 튀었는지, 택시를 탔는지, 걸어갔는지,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찾아내! 김 반장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존심을 건 대추격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비. 범인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된 용의자는 장진석 24세, 김동술 23세를 포함한 8명. 이들은 모두 전라남도 출신의 선후배 사이로 서울에 올라와 합숙 생활을 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무리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발이었습니다. 차량을 버린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의 모든 택시회사와 렌터카카 업체에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배포했습니다. 짧은 스포츠머리, 날카로운 눈매, 전라도 사투리 사용, 그리고 옷에 흙이나 붉은 얼룩이 묻어있을 가능성 있음. 수사본부의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인 신고였습니다. 수상한 청년들을 봤다는 제보는 넘쳐났지만 막상 출동해보면 술 취한 대학생들이거나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허탕이 계속될수록 형사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경찰서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언론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 일면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혈 사태, 조폭들의 전쟁인가? 치안 부재의 서울, 시민들은 불안에 떤다.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코앞에 둔 시점,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정부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치안본부, 현 경찰청, 상부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놈들을 잡아들이지 못하면 서장부터 말단 형사까지 전원 옷벗을 각오하십시오. 압박감은 형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 반장은 담배를 비벼끄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힘들다. 바닥을 훑어야 해. 그는 강남과 영등포, 청량리 일대의 정보원들, 이른바 빨대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유흥업소 지배인, 불법 도박장 운영자, 사채업자들에게 은밀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장진석과 김동술, 이 녀석들 숨겨주는 놈은 공범으로 간주해서 싹 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놈들의 위치를 불면 뒤는 확실하게 봐주겠다. 지하 세계의 정보망이 가동되자 조금씩 유의미한 정보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 녀석들 서울을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강북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돌아요. 아닙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전라도 광주 쪽으로 내려가려고 루트를 알아보고 있다던데요. 정구는 엇갈렸습니다. 이것은 범인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역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놈들이라고 얕봤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도주와 은신에 있어서는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밤, 수사본부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사당동에 있는 여관인데요. 며칠 전부터 남자들 서너 명이 방 하나를 잡고 밖으로 통 나오질 않아요. 밥도 배달만 시켜 먹고 사투리도 심하게 쓰는데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 같아요. 형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위치는 사당동. 강남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골목이 복잡해 숨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즉시 강력 1팀과 2팀을 출동시켰습니다. 사이렌 끄고 접근해. 놈들 도간에 든 쥐다. 절대 놓치면 안 돼. 형사들은 빗속을 뚫고 은밀하게 여관을 포위했습니다. 낡은 여관 건물 2층 끝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게 조심하며 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경찰이다. 꼼짝 마. 쾅. 문을 박차고 들어간 형사들이 권총을 겨누며 방 안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짜장면 그릇과 담배꽁초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빗물이 들이닥쳐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제게 한 발 늦었어. 김 반장이 창틀을 짚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담배꽁초에서는 아직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불과 10분, 아니 5분 차이로 놈들을 놓친 것입니다. 놈들은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그때 현장에 남겨진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 형사 양반들 고생이 많소. 우리는 자수할 생각이 없으니 헛수고 그만하시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경찰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는 자신감. 김 반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놈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과의 두뇌 싸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놈들을 놓쳤지만 이번 급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놈들이 아직 서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놈들의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놈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때가 기회다. 수사팀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토끼 모리식 추적에서 놈들의 숨통을 조이는 고사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조직폭력배 관리 대상자들을 소환하여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을 숨겨주는 조직은 강남 바닥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범인들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피 생활의 피로, 경찰의 포위망, 그리고 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그들의 결속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서 정문으로 한 무리의 청년들이 걸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진 룸살롱 사건 범인입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잡히지 않던 놈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언론은 경찰의 압박 수사가 통했다며 대서특필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은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놈들, 눈빛이 너무 맑아. 사람을 넷이나 보낸 놈들의 눈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의 손, 칼잡이 특유의 굳은 살이나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술 또한 너무나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을 달달 외운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범행 과정을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거 가짜다. 진짜는 따로 있어. 과연 이 자수범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악마들 장진석과 김동슬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사건은 이제 단순한 추격전을 넘어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음모와의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로비가 수많은 플래시 세례로 번쩍였습니다. 며칠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서진 룸살롱 사건의 범인들이 자수했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선 청년들. 그들의 모습은 신문 지면을 장식하며 경찰의 강력한 수사 압박에 결국 백기투항이라는 타이틀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침묵과 의심이 감돌았습니다. 김 반장은 취조실 매직미러 너머로 자수하러 왔다는 청년 중 한 명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들 너무 깨끗해. 김 반장의 혼잣말에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장님, 범행 도구랑 피 묻은 옷까지 다 제출했는데요. 진술도 척척 맞고요.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냄새가 안 나. 사람을 넷이나 담그고 온 놈들한테서 나는 특유의 살기가 없어. 저건 마치 선생님한테 숙제검사 맡으러 온 모범생들 같잖아. 김 반장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자수범들의 손은 지나치게 고왔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된 조리도구는 웬만한 악력으로는 다루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뼈를 피하고 근육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거나 미세한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바닥은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모순은 그들의 체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도와 씨름으로 다져진 100kg의 거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수범들은 기껏해야 60, 70kg 정도의 평범한 체구였습니다. 아무리 도구를 썼다고 해도 이 왜소한 청년들이 그 거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로 떼어놔. 독방에 한 명씩 격리하고 지금부터 개별 신문 들어간다. 김 반장의 지시로 가짜들과의 두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들을 각기 다른 취조실에 가두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졌습니다. 그날 17호실에 들어갈 때 네가 몇 번째로 들어갔지? 피해자 고 씨가 쓰러질 때 어느 방향으로 쓰러졌지? 네가 사용한 칼, 손잡이 색깔이 뭐였어? 날의 길이는? 처음에는 그들의 답변이 청산유수였습니다. 마치 미리 맞춰본 듯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3번째로 들어갔고 검은색 손잡이였고 찌르니까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형사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짜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실제 아수라장 같은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은 파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냄새를 기억하며 서로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8명의 진술이 복사기로 찍어낸 듯 똑같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입을 맞춘 시나리오라는 방증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논리가 아닌 감정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타깃은 자수범들 중 가장 어려 보이고 심약해 보이는 막내급 조직원, 이른바 20살의 박군이었습니다. 취조실 안, 김 반장은 아무 말 없이 담배 한 개비를 박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서류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두검 감정서였습니다. 학생, 이거 한번 봐봐.
피해자들 사진이야. 박구는 흠칫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가 찔렀다며? 네가 찌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허벅지 대동맥이 끊어져서 피를 2리터나 쏟았어. 배가 갈라져서 장기가 다 튀어나왔고. 네가 한 거 맞지? 네, 제가 했습니다. 박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 반장은 갑자기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손, 그 예쁜 손으로 닭 한 마리라도 잡아봤어? 이건 도축업자 수준의 전문가가 한 짓이야. 너 같은 센 님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박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김 반장은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형들이 시켰지? 너희들이 총대 메고 들어가면 변호사 써서 금방 빼주겠다고 했겠지. 기껏해야 상해치사 정도로 몇 년 살다 나오면 조직에서 간부 대우 해주겠다고 꼬드겼을 거야. 맞지? 박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야. 4명이 죽었어. 4명. 이건 사형이야, 사형. 형들이 너희를 영웅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형대로 보내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친 거라고. 넌 지금 네 목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거야. 사형이라는 단어에 박군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조직의 의리, 선배들의 약속, 형님 대접, 그 모든 허상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막만 봤어요. 형님들이, 진석이 형이랑 동수리 형이 다 했어요.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자수하라고 해서. 드디어 진실의 둑이 터졌습니다. 박군의 자백을 시작으로 옆방의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사건의 전모는 이러했습니다. 사건 직후 주범인 장진석과 김동술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의 막내급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협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잡히면 조직이 와야 된다. 너희가 대신 들어가라. 우리가 밖에서 옥바라지 다 해주고 나오면 한 자리씩 챙겨주겠다.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후배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선배들이 써준 범행 시나리오를 달달 외운 뒤 경찰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이 진짜 악마들 장진석과 김동술은 수사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비겁한 새끼들, 어린애들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튀어? 경찰은 즉시 언론에 발표했던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전 국민이 그들의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꼴이었습니다. 상부의 질책이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김 반장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타깃은 확실해졌다. 장진석, 김동술, 이 두 놈만 잡으면 된다. 가짜들이 벗겨진 자리에 드디어 진짜 괴물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장진석은 명석한 두뇌로 판을 짜는 지략가형 범죄자였고, 김동술은 잔혹한 실행력을 갖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이 두 콤비는 경찰의 추적을 비웃으며 지방의 은신처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짜 자수소동으로 인해 경찰의 오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의 꼬리 자르기가 오히려 내부 정보원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반장님,
전북 임실 쪽에서 수상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외지인 2명이 깊은 산속 암자에 숨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복과 형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김 반장은 지도 위 전라북도 임실군을 빨간색 펜으로 힘주어 동그라미 쳤습니다. 짐싸, 이번엔 진짜 사냥이다. 놓치면 우리 다 옷 벗는다.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운 김한 전술은 실패로 돌아갔고 벼랑 끝에 몰린 2마리의 맹수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냥개들의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경찰은 깊은 산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체포의 순간 그들은 순순히 손을 들까요? 다음 편, 숨막히는 은신처 급습작전이 펼쳐집니다. 이 극적인 추격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듯 가짜 자수범들을 내세우고 유유히 사라진 진짜 주범들. 이제 수사팀의 시계는 오직 2사람, 장진석과 김동수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이들의 신상 기록과 과거 행적을 파헤칠수록 형사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의리와 낭만을 부르짖던 옛날 건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 상황실 화이트보드에는 2장의 사진이 붙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카로운 눈매에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청년 장진석, 당시 24세. 오른쪽에는 우직하고 다부진 체격에 눈빛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살기를 띤 청년 김동술, 당시 23세. 이들은 단순한 주종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장진석이 판을 짜고 지휘하는 두뇌라면 김동술은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는 칼이었습니다. 2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자 유도대학 동문으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의중을 읽어내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김 반장은 그들의 기록을 넘겨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놈들 종자가 달라. 예전 놈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선이란 게 있었어. 형님 소리 나오면 주먹을 거두는 신용이라도 했다고. 그런데 이놈들은 위아래가 없어. 거치적거리는 건 선배든 뭐든 다 베어버리는 놈들이야. 실제로 이들은 기성세대 조폭들이 중요시하던 서열 문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들을 무시하는 선배 조직원들에게 끔찍한 하극상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와 생존이었습니다. 서진 룸살롱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우리를 건드리면 누구든 끝장낸다는 신세대의 잔혹한 선전포고였던 셈입니다. 가짜 자수소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전국의 지명수배령이 떨어지자 2사람은 본격적인 도피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도주 경로는 치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대도시는 피하고 경찰의 검문이 느슨한 지방 국도와 산길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뭉치로 들고 다니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허름한 여인숙이나 외딴 민박집을 이용했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메뚜기 전법을 구사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간첩처럼 그들은 경찰의 수사 패턴을 꿰뚫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들이 연고지인 전라남도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모래사장 바늘찾기였습니다.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범죄자에게도 반드시 약점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행동대장 김동술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좁혀오는 포위망, 그리고 무엇보다 쫓기는 짐승의 외로움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간절히 듣고 싶었습니다. 바로 서울에 두고 온 자신의 연인이었습니다.
반장님, 서울 방배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김동술의 애인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포착했습니다. 통신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24시간 대기하고 있던 정복과 형사의 외침이 상황실을 울렸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GPS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국 교환원을 통해 발신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역추적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냈습니다. 발신지는 전라북도 임실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임실이다. 전병력 출동 준비해. 김 반장은 즉시 정예 요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상대는 사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주 중인 흉악범들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그들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방탄조끼 착용하고 실탄 장전해. 놈들은 순순히 손들고 나올 놈들이 아니다. 저항하면 알지? 김 반장의 비장한 명령에 형사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수사 차량 행렬이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목표는 전북 임실. 첩첩산 중 깊은 곳에 위치한 은신처였습니다. 한편 은신처에 머물고 있던 장진석과 김동술의 사이에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장진석은 김동술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를 건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미쳤어? 전화기를 잡는 순간 우리 위치가 노출된다는 거 몰라? 네가 지금 사람 타령할 때야? 형님, 너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을 줄 알았죠. 김동술은 변명했지만 장진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바람 소리 하나,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놈들이 냄새를 맡았을지도 몰라. 장진석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술은 지쳐 있었습니다. 끝없는 도주, 매일 밤 악몽처럼 떠오르는 살해 현장의 기억. 그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그냥 자수할까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닥쳐! 들어가는 순간 우린 사형이야. 죽어도 밖에서 죽는다. 알겠어? 장진석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법정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지 않을 것이며 사회는 그들을 인간 말종으로 낙인 찍어 영원히 경린할 것임을.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 특공대와 강력계 형사들은 이미 마을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중턱에 외롭게 서 있는 낡은 농가주택 하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그곳이 바로 악마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숨소리를 죽이며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포위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형사들은 소리 없이 덤불을 헤치고 주택 주위로 접근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형사들의 발소리를 감추어주는 천연의 위장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 두 개가 어른거렸습니다. 하나는 앉아있고 하나는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집안에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내부 갈등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제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전화질만 안 했어도. 장진석의 고함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김 반장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놈들이 서로 싸우느라 주의가 산만해진 지금이 바로 공격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쳐라. 와장창.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섬광탄이 집안으로 투척되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고요하던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체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도간에 든 쥐가 된 장진석과 김동술은 순순히 잡혔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발악으로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냈을까요?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전북 임실의 깊은 산골, 고요했던 밤 공기를 찢어 밝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서진 룸살롱 사건의 주범들, 그 긴 도주국에 마침표를 찍는 심판의 종소리였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며 뿜어낸 백색의 빛은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악마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형사들의 진입은 정광석화와 같았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사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맹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면 다음 희생자는 진입하는 형사 자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수십 개의 전솔 라이트가 좁은 방 안을 어지럽게 비췄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고함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뒤섞인 혼돈의 현장. 그 중심에 장진석과 김동술이 있었습니다. 가장 긴박했던 순간은 행동대장 김동술이 위치한 안쪽 방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섬광탄이 터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도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워있던 베개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보다는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베개 밑, 그곳에는 그가 잠잘 때조차 한시도 떼어놓지 않던 마지막 친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갈아놓은 30cm 길이의 회칼. 만약 그가 그 도구를 손에 쥐는 데 성공했다면 좁은 방 안에 있던 형사들 중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김반장의 눈짓을 받은 강력반의 탱크 최 형사가 김동술의 의도를 간파하고 몸을 날렸습니다. 어딜? 손 빼! 손 빼라고! 최 형사는 100kg에 육박하는 자신의 체중을 실어 김동술을 덮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바닥에 엉겨붙었습니다. 김동술은 유도대학 출신답게 엄청난 괴력으로 저항했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형사를 밀쳐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려 발악하는 듯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잡아! 팔 꺾어! 뒤따라 진입한 두 명의 형사가 합세하여 김동술의 팔과 다리를 눌렀습니다. 으드득. 뼈가 눌리는 소리가 나고서야 김동술의 저항이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베개 및 칼자루에 닿기 직전에 멈춰섰습니다. 형사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성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컥. 그 소리는 김동술에게는 절망의 소리였겠지만 형사들에게는 승리의 팡파르와도 같았습니다. 최 형사는 베개 밑에서 서늘한 칼날을 꺼내 보이며 땀을 닦았습니다. 이 독한 놈, 끝까지 한 명 데려가려고 작정했구나. 한편 거실 쪽에 있던 장진석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소란이 일어남과 동시에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창밖에는 무장한 기동대원들이 촘촘하게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것을 확인한 장진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김동술처럼 무력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는 두뇌파였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항해봤자 개죽음뿐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쏘지 마요. 나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만 결코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벽으로 밀치고 몸을 수색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두 명의 주범이 제압되자 현장의 긴장감이 일순간에 풀리며 형사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그들의 도피 생활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라면 봉지, 수십 개의 담배꽁초,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채 불안에 떨며 보냈을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퀴퀴한 냄새. 김 반장은 수갑을 찬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쫓았던 얼굴들, 생각보다 앳된 얼굴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잔혹함은 나이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장진석, 김동술, 당신들을 살인 및 사체 유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김동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고 장진석은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울로의 압송이었습니다. 압송 차량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자해 시도나 탈주를 대비해 형사들이 양옆에 밀착하여 앉았습니다. 차량이 임시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김동술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담배 한 대만 주시오. 형사는 말없이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 그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하얀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 김동술은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울 가면 이제 끝이겠지라. 그 말에는 체념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남의 밤을 지배하려 했던 그들의 야망은 결국 차가운 수갑과 철창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주먹의 시대는 그들의 손에 의해 끝장났고 이제 법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앞은 이미 새벽부터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진범 검거라는 속보가 전해지자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호송 차량이 경찰서 마당으로 들어서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섬광 속에서 모자와 마스크도 없이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두 청년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범행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습니까?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장진석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고 김동술은 쏟아지는 질문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의 태도,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국민들은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저 어린 놈들이 사람을 넷이나 죽였다고? 눈빛 좀 봐. 악마가 따로 없네. 수사팀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어 법정에 세워야 했습니다. 치고 김 반장과 두 용의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거짓과 진실의 마지막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연극은 끝났다. 그날 밤 십치도실에서 있었던 일 빠짐없이 털어놔.
칼은 누가 먼저 꺼냈지? 누구를 먼저 찔렀어? 김 반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장진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수사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비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 간의 알력 다툼을 넘어선 인간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의 민낯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털어놓은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스스로를 방어자라고 주장했을까? 젊은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이자 이제부터 시작될 진실 게임의 공을 울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별관 지하, 창문 하나 없는 취조실 4호. 이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돌아가는 낡은 환풍기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매직미러 너머로 취조실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사건의 주동자이자 브레인으로 불리는 장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두 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그는 사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시작해. 김 반장의 신호와 함께 베테랑 수사관이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맞은편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앉은 수사관은 두툼한 수사 기록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장진석, 머리 좋은 놈인 거 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날 밤 17호실 문을 걸어 잠그고 칼을 뽑으라고 지시한 게 너 맞지? 장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수사관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우리가 먼저 칼을 뽑지 않았으면 지금 그 자리에 누워있는 건 우리였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방어 논리였습니다.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 장진석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공포였습니다. 그 사람들, 피해자 만보파 조직원들, 덩치 보셨죠?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의 씨름 천하장사 출신들입니다. 우리 같은 잔챙이들이 맨주먹으로 덤벼요? 그건 자살행위죠. 그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린 놈들이 인사를 똑바로 안 한다며 뺨을 때리고 욕을 했습니다. 만약 그 좁은 방 안에서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그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자신들은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폭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구를 꺼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그것이 바로 그들이 준비한 회칼의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살아남으려고 칼을 썼다고? 그럼 다리만 노렸어야지. 왜 넘어진 사람의 복부와 가슴을 확인 사살하듯 찔렀나? 그건 제압이 아니라 청소야. 수사팀은 즉시 옆방인 5호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행동대장 김동술이 있었습니다. 장진석이 논리로 무장했다면 김동술은 본능과 야성의 영역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다소 푸이 죽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동술, 네가 찌른 사람 누군지 알지? 고씨야. 유도대학 선배. 선배 허벅지를 그렇게 걸레짝으로 만들어 놓고 잠이 오던가? 형사의 호통에 김동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형님들이 벌떡 일어나는데 마치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이 형이 작업해 라고 소리치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냥 품에 있던 걸 꺼내서 닥치는 대로 휘둘렀습니다. 김동술의 진술을 통해 재구성된 현장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비좁은 룸살롱 17호실. 8명의 자객들이 들이닥쳤을 때 술을 마시고 있던 7명의 고구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칼이 들어갔을 때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억 하는 소리랑 함께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어요. 피냄새가 확 풍기니까 그때부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체를 노렸습니다. 싸움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리. 허벅지 안쪽 대동맥을 노리는 것은 상대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살수들의 기술이었습니다. 쓰러진 형님들이 바닥을 기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계속. 김동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기억 속의 피를 닦아내려는 듯 거칠게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형사들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도구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왜 해칼이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낚시 간다면서. 근데 왜 낚시용 칼이 아니라 전문가용 사시미 칼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어? 그것도 나를 시퍼렇게 세워서. 장진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회 떠먹는 걸 좋아해서 가지고 다녔을 뿐입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들이 사용한 칼은 범행 며칠 전 남대문 시장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칼날의 길이는 30cm 이상. 생선이 아니라 사람을 잡기 위해 특화된 일명 연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든 누군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김 반장은 취조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사건의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22-30 입장, 22-32 욕설 및 시비, 22-35 무기 반입, 22-40 상황 종료 및 도주. 불과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 조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낭만 주먹의 시대가 가고 잔혹한 연장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취조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범행 직후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김동술은 피해자들을 쓰러뜨린 후 피가 흥건한 바닥을 밟으며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확실하게 끝났는지 봐야 했습니다. 만약 숨이 붙어 있어서 나중에 보복이라도 하면 그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후환을 없앤다는 조직폭력배 특유의 비정한 생존 법칙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결과였습니다.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장진석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나? 장진석은 잠시 천장을 응시하더니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건 유감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이 바닥은 밟지 않으면 밟히는 곳이니까요. 그의 대답에 취조실 안의 형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적자 생존의 논리만이 그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범죄자가 아닌 전쟁에서 살아남은 군인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김 반장은 취조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는 그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이놈들, 재판장에 가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유가족들 앞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자백은 받아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죄를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그들에게 내릴 판결이 무엇이든 이 사건이 남긴 피해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다가올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겁고 분노에 찬 법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날, 장진석과 김동술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1986년의 늦가을, 서울 형사지방법원,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씨였지만 법원 주변의 공기는 분노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조직폭력 사건으로 기록돼 서진 룸살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 한쪽은 검은 상복을 입은 유가족들이, 다른 한쪽은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수십 명의 교도관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법정의 문이 열리고 피고인들이 들어섰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들어오는 장진석과 김동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그러나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온 이유는 그들의 초라한 행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살인 혐의로 재판정에 선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적어도 죄책감을 느끼는 신용이라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장진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고, 김동술은 방청석을 훑어보며 마치 귀찮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처럼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우리는 억울하다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 이 살인마들아.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노모가 울부짖으며 피고인석으로 뛰쳐나가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술은 그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덤덤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며 재판의 시작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결여된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냐, 아니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냐.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왜소한 체격과 피해자들의 압도적인 무력을 비교하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을 보십시오.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도, 씨름, 복싱으로 단련된 속된 말로 인간 흉기들입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밀폐된 방 안에서 죽어나간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방어 행위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조직폭력배 세계의 위계질서와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거론하며 피고인들이 공포심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정 내 일부 방청객들도 저 덩치들을 상대로 칼없이 어떻게 싸우냐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검사는 증거물로 채택된 30cm 길이의 회칼 사진과 부검 감정서를 재판부와 배심원들을 향해 들어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을 방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상처를 보십시오. 모든 자창, 찔린 상척의 치명상입니다. 허벅지 대동맥 절단, 복부 관통, 장기 파열. 이건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사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공격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낚시를 간다는 핑계로 칼을 샀지만 낚싯대는 없었습니다. 오직 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도주로를 확보하는 과정은 군사작전처럼 치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냥이자 처형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조직 간의 다툼이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낮도 아닌 밤이라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야만적인 살국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조폭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생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놈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칼을 찌르면서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도망가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려고 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의 유가족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재판부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최후 진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진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반성의 기미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짧은 한마디. 김동술 역시 죄송합니다 라고 짤막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법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울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의 순간,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문. 피고인 장진석, 사형. 피고인 김동술, 사형. 사형. 그 두 글자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한 어조로 판결 이유를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잔혹한 방법으로 사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인간 생명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오열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실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들 장진석과 김동술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혹은 설마 진짜로 죽이겠어? 라는 생각이라도 하는 듯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술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을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렸습니다. 땅, 땅. 이 소리는 그들의 삶이 이제 물리적으로 끝이 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끝이 아니라 진짜 공포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에서의 당당함, 조폭으로서의 가오, 젊은 날의 객기. 이 모든 것이 차가운 독방에서 죽음의 날짜만을 기다리게 되는 순간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 위로 유가족들의 원망 섞인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너희는 살 자격도 없어. 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조직폭력배들에게 보낸 가장 강력한 경고전이었습니다.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는 깡패들의 격언을 법은 주먹보다 강하고 잔혹하다는 현실로 바꿔버린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좁은 감옥 안에서 마주해야 할 죽음의 그림자뿐입니다. 과연 사형수가 된 두 악마는 감옥 안에서 어떤 나날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집행의 날, 그들은 과연 참회했을까요? 차가운 셔청사란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 1심에서의 사형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진 긴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장진석과 김동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일반 수용자의 하얀 명찰 대신 죽음을 의미하는 선명한 붉은 명찰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잔혹했던 칼춤을 추었던 두 청년. 과연 죽음의 문턱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어깨에 힘을 주고 가오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화려했던 강남의 네온 사인이 꺼지고 차가운 독방에 홀로 남겨진 사형수들의 마지막 나날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울 구치소의 독방. 1.5평 남짓한 좁은 공간. 이곳이 이제 천하를 호령하려 했던 장진석과 김동술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수감되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조직폭력배로서의 허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눈을 부라리거나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둔다는 식의 객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형 선고는 현실이 아니라 언젠가 감형받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 가려진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그들의 심리 방어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수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규정시설의 관례상 사형 집행은 주로 아침 일찍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교도관의 구두 발자국 소리. 저벅, 저벅. 그 소리가 자신의 방 앞에서 멈출까봐 그들은 매일 아침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자신의 방을 지나쳐 옆방으로 가거나 멀어질 때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라고 되뇌는 삶. 그것은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지옥이었습니다. 특히 행동대장이었던 김동술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체포 당시만 해도 형사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도끼를 뿜어냈던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무참히 살해한 선배들이 피 칠갑을 한 채 나타나 목을 조르는 꿈.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구석에 웅크려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면회온 종교위원에게 털어놓은 그의 고백은 한때 인간 흉기라 불리던 사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종교에 귀의했습니다. 장진석은 불교에, 김동술은 기독교, 천주교에 따라 의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반성문을 썼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은 유가족분들에게 죽음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참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 앞에서의 비굴한 몸부림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뒤늦게 깨달은 생명의 소중함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손에 죽어간 4명의 가장들은 영영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89년 8월 4일 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교도관들이 장진석과 김동술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김동술, 나와. 연애다. 통상적인 면회 호출 같았지만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분위기의 호출은 단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을. 김동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를 교도관들이 부축해야 했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 그 짧은 복도가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룸살롱, 고급 승용차, 90도로 허리를 굽히던 부하들. 그 모든 헛된 영광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낡은 수의와 고무신, 그리고 발덜 떨리는 자신의 육신뿐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사형 집행장. 먼저 도착한 것은 김동술이었습니다. 집행장 안에는 검사, 구치소장, 그리고 종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인정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김동술입니다. 생년월일은 1963년.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놈은 죽음 마땅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저승에 가서도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 부르자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 잘못된 선택과 빗나간 의리가 그를 이 차가운 교수대로 이끌었습니다. 성직자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집행관들이 그의 머리에 용수, 얼굴을 가리는 천을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찰컥. 바닥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서진 룸살롱 사건의 가장 잔혹했던 집행자 김동술의 생은 그렇게 마감되었습니다. 뒤이어 장진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동술보다는 조금 더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시는 저 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유언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체념이었을까요? 그렇게 1989년 8월 4일 서진 룸살롱 사건의 주범 2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이루어진 법의 단죄였습니다. 그들의 나이 불과 20대 후반. 꽃 피우지 못한 청춘을 감옥에서 썩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충격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자 거리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잘 죽었다, 인과응보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안 됐네. 깡패짓만 안 했어도.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폭력으로 흔한 자는 반드시 폭력으로 혹은 법의 심판으로 망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자의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조폭 신화의 종말을 구하는 장송곡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조직폭력배들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게 됩니다. 서진 룸살롱 사건이 남긴 유산,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 조폭 지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피로 얼룩진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 서진 룸살롱 사건 이후 대한민국 조폭의 역사는 서진 이전과 서진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던 불문율, 즉 도구의 예의는 지킨다는 룰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전국의 군소 조직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무력을 자랑하던 만부파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이 20대 초반의 신진 세력이 휘두른 날카로운 칼날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학습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덩치 키워봤자 소용없다. 빠르고 독한 놈이 이긴다. 맨주먹으로 덤비면 우리도 당한다. 이제는 무조건 연장이다. 비극적이게도 서진 사건 이후 조폭들의 싸움은 더욱 잔인하고 흉포해졌습니다. 패칼과 쇠파이프가 기본 무장으로 등장했고 기습과 매복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강남의 유흥가를 넘어 주택가 골목까지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밤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었지만 활개치는 조직폭력배들은 국가의 암적인 존재이자 치안 부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겠다.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12.3 특별선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전례 없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전국에 네로라 하는 강력계 형사들이 차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유지나 정치권과 결탁하여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던 거물급 보스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서방파의 김모 씨, 양은이파의 조모 씨, 오비파의 이모 씨 등 당대를 후렴하던 전국구 보스들이 줄줄이 검거되어 수갑을 찼습니다. 거리는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유흥업소와 불법 도박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매일 밤 이어졌고 조금이라도 조직과 연루된 자들은 가차없이 잡아들였습니다. 당시 형사들은 잡지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 강력한 드라이브 덕분에 90년대 초반 거리의 조폭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비로소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진 룸살롱 사건이 쏘아올린 공포가 역설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피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드는 법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은 조직들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문신을 드러내고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것은 나를 잡아가십시오 라고 광고하는 꼴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제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기업형 조폭의 탄생입니다. 건설 현장의 이권 개입, 연애 기획사 운영, 주식 시장 조작, 불법 사채업,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까지. 그들은 폭력을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자본과 로비를 무기로 합법을 가장한 사업가 인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사건의 주범들인 장진석과 김동술이 무모하게 칼을 휘두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과 달리 현대의 범죄자들은 법의 테두리 위에서 줄타기를 하며 교묘하게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게 또 다른 그리고 더 어려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서진 놈살롱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옛날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소비하고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폭력의 끝은 파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진석과 김동술, 그들은 젊고 건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힘과 열정을 올바른 곳에 썼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리라는 허상과 자존심이라는 독배를 마셨고 그 대가는 자신들의 목숨과 피해자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오늘은 칼을 쥔 자가 내일은 칼을 맞는 곳, 그것이 바로 그들이 동경했던 세계의 실체였습니다. 둘째, 공권력의 중요성입니다. 서진 사건 당시 경찰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조폭들의 세력 다툼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치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적 폭력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대한민국 치안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강자에게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따뜻하게 작동하기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주로 가해자들의 잔혹성과 서사에 집중하느라 정작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은 잊히기 쉽습니다. 비록 그들이 폭력 조직의 일원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누군가의 아들이자 가장이었습니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 유가족들이 겪었을 수십 년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서진 룸살롱 17호실의 문은 닫혔지만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은 안전합니까?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서진 룸살롱 집단살인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 뒤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명멸해간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범죄는 잊히는 순간 다시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 미제로 남아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거나 혹은 기적적인 수사로 범인을 잡아낸 통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형사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수사 기록을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를 향한 작은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